결혼한 지는 10년 정도가 되어 갑니다. 아이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아등바등 살았었습니다. 결혼할 당시 바라지도 않았었지만 바랄 형편도 안 되었었기에 양가 도움 없이 남편과 둘이서 정말 죽을 듯이 일하면서 살았었어요. 능력 없는 여자였었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진 않았었습니다. 그래도 몸 하나는 건강했고 말짱했기에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다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었고 그 누구를 탓하면서 살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겨울엔 하도 물에 손을 담그니까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손이 부르텄었는데 남편에게 그 손을 보여주는 게 그렇게도 부끄럽더군요. 내 신랑이고 자식까지 낳아 키우는데 사랑하는 남자라 그런지 그 앞에선 여자이고 싶었었나 봅니다. 애써 손을 감추고 손이 발갛게 올라오고 거칠해질 때면 남편 앞에선 그게 보여주기 싫어서 급하게 돌아서 침을 바르고 그랬었네요.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말이죠. 저는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는 친정을 가지고 있는 게 미안했었고 남편 같은 경우엔 도와줄 수 있는 시댁이었지만 돈에 한해서는 남편에게만큼은 너무 등한시했었던 시부모님들이었기에 그 점을 미안하게 생각을 했었죠. 시부모님들은 둘째의 남편보단 첫째인 아주버님에게 더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아주버니를 향한 시부모님의 애정은 다 돈이었었죠. 그 시절 어르신들 다 그리 생각하셨고 우선 첫째가 바로 서야 집안이 제대로 잡힌다고 생각했던 시절이었기에 그 점에 대해선 그다지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에도 저의 결혼식을 신경 쓰기보다는 아주버니 형편을 먼저 고려하신 것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에 주시겠다는 돈을 아주버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셔서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땐 서운한 마음이 조금 들긴 했었죠. 저도 사람이었으니까요. 주신다고 했던 돈이 적은 돈도 아니었고 급작스럽게 못 주실 것 같다고 하셔서 좀 난관에 부딪혔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때 돈을 받지 않았기에 남편과 제 힘만으로 살아야 한다고 서로 독려하면서 의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받은 만큼 책임감도 가져야 하는 법이고 반드시 몇 배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가져야 하는 법인데 받은 게 없으니 저희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저 양가 부모님들께 해야 할 자식 도리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지에 막 효도를 해드린다고 호언장담할 만큼 남편이나 제가 잘나지도 못했었거든요. 딱 저희 수준에서 서운해하시지 않는 만큼만 정성을 다하리라 생각했었네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남편과 저를 감정적으로 홀대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저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주실 뿐 여느 시부모님처럼 여느 부모처럼 저와 남편을 대하긴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주는 것에 대해 미안해 하시고도 했었고요. 왜 자꾸 니들한테 들어갈 돈이 생기면 자꾸 큰애네가 채가는지 모르겠다며 제 앞에서 한숨을 쉬시기도 했었죠. 큰 아들이니까 저희를 생각하시는 마음보다 아주버니네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탓할 순 없었기에 좋지 않은 마음을 먹진 않았었습니다. 원래 우는 아이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아주버니네가 어쩌면 똑똑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남편과 저는 절대로 시부모님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 반면 아주버니네는 시부모님 앞에서 항상 힘든 내색을 하셨습니다. 어쩜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게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그렇게 몇 번 죽는 소리해서 이득을 챙기는 것을 보고는 어쩜 저게 더 똑똑한 처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네요. 그럼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 쌈짓돈 가져가신 아주버니네가
잘 사셨느냐. 시부모님 바람처럼 첫째가 바로 서야 한다는 그 믿음만큼 그리 하셨느냐.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 문제이긴 했었죠. 물론 아주버니네가 눈에 띄게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지원을 받고도 항상 돈이 없다는 것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다는 것도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흥청망청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어디 구멍 뚫린 곳에 돈을 넣기라도 했던 거였을까요? 결혼할 때 분명 시부모님이 집을 한 채 마련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집을 팔아버리고 전세로 이사를 가셨었고 그리고도 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시부모님에게 돈을 가져가셨는데 가져가면 어느 정도 상황이 나아져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 한탄스러웠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받으면 좀 좋아질 만도 한데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 아주버니와 형님은 좀 생각 없이 돈을 쓰셨더군요. 아무 대책 없이 말입니다. 아마 믿는 구석이 있었으니 그랬겠죠. 그들도 그들 입장이 있겠지만 그리고 분명히 들어가야 하는 곳에 돈을 썼겠지만 상황이 맞지 않게 과하게 먹고 과하게 여행을 가고 과하게 아이들 교육에 비용을 지불했던 것 같더군요. 그래도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만큼은 그 누구보다 잘 입히고 싶고 그 누구보다 똑똑했으면 좋겠고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가르치고 싶은 욕망 말입니다. 허나 한편으로는 누구는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제 자식 최고로 입히고 싶은 마음 있고 최고로 좋은 학원 보내고 싶은 마음 들죠. 다른 엄마들이 하는 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보내고 싶고 저도 욕심 부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 수준이라는 것이 있는 법이고 주제라는 법이 있는 법인데 아주버니는 한계점을 두지 않고 무한대로 지출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론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주버니네 첫째가 영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좀 다부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참 유별 나셨었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더 많이 들어갈 땐 200만 원이 넘는다고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어머니에게 들었는데 시어머니는 당신의 장손이 자랑스럽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셨죠. 동생이 니들은 안 그러는데 왜 걔들은 그렇게 생각 없이 돈을 쓰는 건지 모르겠다. 애가 똑똑한 건 좋은데 그리고 그만큼 부모니까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런데 애한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씩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 난 정말 모르겠어. 나도 내 손주 이쁘지. 그런데 지들이 능력이 되어서 시킨다면야 누가 뭐라 그러겠니? 능력도 없는데 계속 애한테 쏟아붓기만 하니까 그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야. 아휴, 원래 첫째가 좀 잘 돼야 하고 첫째가 좀 모범이 돼야 하는데 이건 어디 지네 동생들만도 못하니 내가 니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해준 것도 없고 니들 힘들 때 도와주지도 못했었는데 속상한 마음이 들면 왜 니들한테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 아휴 답답해라. 아휴 화상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어머니에게 다 생각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자식들 위해 쓰는 돈인데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시어머니 편을 들면 아주버니와 형님 욕하는 꼴이 될 텐데 하지만 속으로 걱정이 되긴 했었습니다. 언제까지 시부모님이 아주버니 형편을 돌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솔직히 둘째 며느리로서 그런 생각도 들더군요. 이러다가 나중에 시부모님이라는 짐이 나에게 넘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 말이죠. 참 나쁜 며느리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저도 며느리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이라도 더 받은 자식이 연로하신 시부모님 봉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동안 시부모님이 저나 남편을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버니네를 더 생각하실 때 다 나중을 위해 투자를 하시는 게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는 형국을 보니 이건 받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짐을 떠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어머니는 언젠가부터 저희가 더 의지된다 하셨고 아주버니네보다 저희가 더 큰 사람들 같다고 하셨었거든요. 칭찬을 참 많이 하시곤 했었습니다. 처음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니들이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을 했었는데 그리고 한 번도 아주버니네를 걱정한 적이 없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는 든든해지고 아주버니네 생각을 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말이죠. 분명 칭찬이셨지만 곱게만은 들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못된 며느리일 수도 있지만 이러다간 힘 다 떨어지고 나면 나한테 오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밀려오더군요. 시부모님 특별히 시집살이 시키시는 분들도 아니었지만 모시고 살아야 한다거나 라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였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주버니도 그랬고 특히나 형님 같은 경우엔 시부모님 걱정하지 말아라. 나중에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다.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하셨었는데 신경을 쓰지 않게끔 그럼 본인들이 좀 잘 좀 하지. 점점 저희에게 기대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속상한 마음을 저희 부부에게 털어놓는 시부모님이 조금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형님에게 형편을 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또 저한테는 괜찮다. 우린 너무 잘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 앞에서는 죽는 소리,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과연 누구에게 하는 말이 맞는 건지 도통 갈피를 잡을 수가 없더군요. 아마도 형님은 동서인직에 자존심을 세우고자 했던 거겠죠. 저한테까지 죽는 소리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형님이 생각했을 때 저란 사람은 형님과 비교해서 한참 뒤처지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이 좀 걱정이 된다고 말이죠. 앞으로 더 연세 드실 것이고 연세 드시면 어디 편찮으실 것이고 그럼 자식들의 보살핌이 필요하실 텐데 걱정이 많다고 말이죠. 겉으론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앞으로 시부모님 등골 좀 그만 빼먹으라고. 나중에 병원이라도 가시게 되면 지금 형님네 모습 보니 병원비 한 푼 못 내실 처지인 것 같은데 적어도 노인네들 가지고 있는 돈 노후 자금으로 쓰시게끔 좀 내버려 두라고 소리치고 있었죠. 동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왜 닥치지도 않는 일을 걱정하고 난리야? 어머님이랑 아버님 엄청 건강하셔. 내가 봤을 땐 앞으로 10년도 끄떡 없으시다. 무슨 자식들이 보살펴. 두 분이서 잘 살고 계시고 두 분이서 의지하면서 서로를 보살펴 주는데 동서, 살만하니?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신경 쓰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괜한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동선이나 걱정해. 어머님, 아버님은 아무 문제 없어. 맨날 동선이 걱정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 거꾸로 동서가 어머님, 아버님 걱정을 하고 있니? 나 또한 어머님, 아버님보다는 동선이가 더 걱정이야. 끝까지 제게는 자존심 세우고 싶어하는 형님이었죠. 오히려 저희를 걱정하신다니요. 그럼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그리고 형님 앞에서 다르게 행동을 하신다는 거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서 주제에 그리고 니들도 사는 거 거기서 거기면서 어떠대고 지적질이냐 이런 마음이었겠죠. 네, 저희 시작은 형님네보다 정말 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끼고 아끼면서 정말 밥풀 하나 아껴가면서 저희는 이사를 합니다. 결혼 10년 만에 말이죠. 형님은 시부모님이 해주신 그 집 하나 버리셨지만 저희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대출 잔뜩 끼는 것이지만 그래도 집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이없게 저희나 신경 쓰라는 그 말에 욱해서 자랑 좀 했습니다. 형님, 저희가 하고 다니는 꼴이 우스우니까 그리 생각하시나 본데요. 저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 집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지하 탈출해요. 일주일 뒤에 이사하거든요. 왜 어머님이 저희 걱정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저희 정말 알뜰살뜰 잘 살고 있는데. 암튼 형님네도 문제 없으시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여지네요. 그래도 이제 어머님, 아버님 점점 노쇠해지시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식들이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형님은 전화통화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를 하냐고 말이죠. 믿을 수 없다라는 목소리였죠. 적어도 축하한다. 그간 고생 많았구나 할 만도 한데 계속 정말 이사를 하는 거냐고 그게 사실이냐고만 묻더군요. 어떻게 이사를 하냐고 또 반지하로 가는 것은 아니냐고 새 집 아니고 헌 집 아니냐고 사실 축하한다라는 말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도 시부모님한테는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았었지만 은근 아주버니는 경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꼭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 더 번듯하게 꾸며놓고 살고 싶다라는 그런 경쟁심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는 형님네보다 한참 뒤쳐졌지만 적어도 집만큼은 더 잘해놓고 살고 싶다라는 욕심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형님이 놀라는 눈치를 보이니 은근히 통쾌하기도 하더군요. 이런 마음먹는 제가 참 속 좁은 사람이죠. 속 좁아도 기분이 좋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들이 하는 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집안 청소를 하고 꽃도 사다 꽂아놓고 음식도 준비하고 식구들 맞이할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사하고 바로 집안 정리한 그 주에 집들이를 한 경우라 몸은 좀 고됐었지만 기분은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우리도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타고 거실 창문에 확 튀어진 풍경들이 보인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20평대의 작은 집이었지만 성공한 것만 같았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왔죠. 식구들이 도착을 했고 집안 구경을 했고 시부모님은 너무 잘 되었다고 환하고 집안 구조도 좋다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버니도 형님도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군요. 특히나 형님 얼굴은 죽상 그 자체였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너무 좋지 않냐고 물으니 형님은 투덜대듯이 그러더군요. 이게 다 빚인 거라고. 앞으로 이자율도 오른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짓을 벌린 건지 모르겠다고. 겁없는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 산다고 하던데 몇 년 안에 집값 폭삭 내려앉을 텐데 지금 집 사면 바보라고 완전 호구되는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감 자재가 어떻고 저떻고 샤시가 좀 허술하다느니 집이 좀 작게 나온 거 아니냐는 생트집을 잡았습니다. 물어본 시어머니도 난감해 하셨고 모든 식구들이 벙찐 얼굴로 형님을 쳐다봤지만 형님은 주위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 흠을 만드셨죠. 입주하면서 하자고서 분명히 했을 텐데 왜 이 모양이냐고. 그냥 웃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요. 그렇게 한바탕 형님의 퇴직이 끝나고 다들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형님이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처음에 훌쩍훌쩍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 울면서 아주버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짜증이 난다고 했고요. 지금 본인이 왜 여기 와 있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 집에 와서 축하를 해줘야 하는지도 모르겠다면서 말이죠. 왜 우리는 이사도 못 가고 있던 집도 팔아버렸는데 왜 동생들이 당신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하고 더 높은 층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아주버니에게 쏘아대시는데 울면서 소리 지르는 게 마치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쏘아보더니 제게도 난리를 쳤습니다. 좋냐고 말이죠. 이사와서 좋냐고. 이렇게 식구도 다 불러서 자랑질하니까 좋으냐고 소리 지르는데
이성을 잃은 사람 같았죠. 이렇게 자랑질을 해야 해? 이사했다고, 우린 이렇게 잘 산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 속이 풀리냐고. 지들끼리 조용히 이사하면 될 것을 꼭 집들이라고 난리를 쳐야 하겠냐고. 무슨 사람 불러다가 염장 지르는 것도 아니고. 동서, 참 생각 없다. 참 사람이 이기적이야. 어쩜 니들만 생각하니? 그리고는 형님은 밖으로 나가버리셨습니다. 곧이어 아주버니와 아이들도 따라 나갔는데 완전 집들이 하다가 폭격이라도 맞은 듯 난리통을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도망치듯 가버리더군요. 아, 그날은 정말 어이가 없다가도 어찌나 화가 나던지. 집들이 한 게 잘못인가요? 이사를 한 게 그렇게 이기적인 거고 저희만 생각한 행동인 건가요? 그럼 뭐 저희는 영원히 반지하에서 살았어야 했다는 말인가요? 무슨 형님이란 사람이 저렇게 속 좁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시부모님도 밥 한 술 제대로 떼지도 못하시고 그냥 가버리셨고 저희 집 식구만 남아서 정리를 하는데 막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축하한다라는 말은 듣지 못할 지언정 잘못한 거라고 저런 욕을 먹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을 듣는데 그 말을 듣고 저는 황당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형님한테 사과를 하라 하셨습니다. 잘못한 게 있어야만 사과를 하는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형님에게 사과를 하라 말씀하신 걸까요? 오늘 첫째가 속이 많이 상했었던 것 같아. 지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니들은 이사까지 가고 들여다보니까 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게 마음이 상했었나 봐. 아까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자기가 감정을 주지 못했다고. 동선이 좋은 날이었는데 자기가 다 망친 것 같다고 엄청 미안해 하더라. 그런데 둘째야, 그래도 너한테 형님이잖니. 아무리 그래도 형님이 먼저 동성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 어쩐다 말하는 거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첫째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속이 상했냐고. 불어 그런 건 아니었는데 많이 속이 상했다면 미안하다고 네가 먼저 사과를 좀 해주렴. 그럼 첫째도 못 이기는 척 네 사과 받아줄 것이고 너한테 미안했다고 분명 이야기할 거다. 넌 착하잖니. 배려심도 많고. 그에 반해 첫째는 그렇지가 않잖아. 애가 좀 옹졸하긴 한데 그래도 속이 여려. 지금 엄청 마음 불편해 할 거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고개 좀 숙여주렴. 아무리 어려워도 식구들끼리 얼굴 붉히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부탁을 좀 할게. 시어머니 마음 모르는 바 아니었습니다. 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게 한 수 접고 들어가라는 거였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생각했을 때 형님보다 나은 삶을 산다고 하셨기에 너그럽게 받아들여라 라는 뜻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 아래 사람들의 집들이에서 과연 그리 행동을 했었어야 했을까요? 그리고 사과를 하고 싶으면 자기가 전화를 할 것이지. 왜 또 그건 시어머니에게 징징댔던 것일까요? 철부지 어린애도 아니고 언제까지 자기 응성만 부리고 있고 싶은 건지. 우선 시어머니 걱정하실까봐 그러겠노라 대답을 하고는 형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니 미안한 마음은 무슨, 오히려 너무 냉정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화해서 뭐 지금 나한테 따지고 싶은 거냐는 그런 식 말입니다. 전화 왜 했어? 전화까지 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거야? 참 동서도 징하다. 잘 사는 거 눈으로 확인했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나도 봤으니까 이제 있는 척 좀 그만할래? 아니면 뭐 내가 좀 심했다고 탓하려고 전화한 거야? 아니면 내가 사과를 받고 싶어서 전화한 거니? 어디 그 잘나고 잘 사는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시는지 한번 들어볼 테니까 해봐.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쩜 사람이 저렇게 꼬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부러움을 넘어서 시기 질투나고 있는 꼴이라니.
이런 사람을 형님이라고 해야 하고 이런 사람을 한 가족이라 생각해야 하는지 제가 다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작은 사람에게 뭘 기대한다고 시어머니는 제게 그런 부탁을 하신 건지 참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형님이었습니다. 어이가 너무 없어서 제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니 형님은 제게 다그쳤습니다. 빨리 뭐라도 말을 해보라고 말이죠. 왜 전화를 했냐고. 전화를 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아주 그 식이었습니다. 형님,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요. 철 좀 드세요. 나이 허투루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나이 먹으면 그 나이 값은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동서, 아니 참, 야,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나이값? 철이 들어? 아, 정말. 너 지금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니? 빚 잔뜩 지고 이사 좀 했다고 뭐 네가 나보다 엄청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사 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나중을 생각해서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거거든? 아, 정말 어이없네. 도대체 어머니는 뭘 하신 거야? 뭐라 전달하셨길래 네가 이렇게 도도하게 구는 거니? 형님, 동서한테 야라뇨. 형님이야말로 지금 너무 막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사를 하시든 심사숙고 하시든 저는 상관 안 하겠는데요. 적어도 창피하게 부끄럽게는 좀 살지 마세요. 그리고 이사요? 왜요? 또 어머님 아버님한테 우는 소리에서 돈 뜯어내시려고요? 어머니 생각해서 그 불쌍한 노인 생각해서 이번에 형님한테 서운했던 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상종 못할 양반이네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건 저도 뭐라 안 하겠는데요. 적어도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고 살죠. 남의 잔치집에 와서 울고 불고 싸우고 아 누가 알까봐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립니다. 너 지금 미쳤니? 너 말 다 했어? 너 지금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왜 전화질해서 시비를 걸고 난리야?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염장을 지르고 난리냐고? 아니요, 안 미쳤는데요. 그리고 할 말은 억수로 많은데 듣는 사람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만하려고요. 뭐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통해야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하죠. 나중에 이불킥하지 마시고 형님도 적당히 하세요.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지. 남사스럽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부러우세요? 아니, 부럽다 못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들이 영원히 반지하에서 썩었어야 했었는데 감히 나보다 좋은 곳에 사니까 그렇게 기분이 나쁘던가요? 그렇게 어머니 아버님한테 받은 것도 많으면서 애초에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앞서 나가 있었으면서 부럽다 화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야 그게 사람이라고요. 남의 잔칫집에 와서 질질 짜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을 뒤돌아봐야 그게 사람이라고요. 아이고 참 답 없는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그리도 걱정을 하시죠. 그 나이 먹고 연로하신 부모님 걱정 끼쳐 드리는 게 형님은 자랑이죠? 그렇게 걱정하는 것도 형님을 애정해서 더 관심이 가니까 첫째니까 그러는 거라 생각하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속이 좁을 수가 있지? 정말 신기하네요.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저와 형님의 사이에서 중재를 해보시려 애를 썼지만 시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했으나 저는 형님을 포기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지만 마지막까지 형님은 본인이 잘못한 것 하나 없고 저만 잘못을 한 거라고 우겼거든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죄를 해도 화가 풀릴까 말까라고 했는데 제가 무릎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건 애초에 불가능하고 사죄할 마음 없으니 신경 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고 아무리 응석 부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손아래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유치한 짓거리를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네요. 그를 열심히 벌어서 집 산 게 그리 죄가 되는 겁니까? 반지하에서 탈출에 너무 좋아서 식구들 다 모아 집들이 좀 한 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고 사죄를 해야 하는 일인가요? 인성이 더러운 건지 아니면 인성이 덜 여문 건지
참 사랑 할 말 없게 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한 해 시작 잘 하고 계신가요? 왜 이렇게 저는 2021년도를 보내는 것이 아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허비한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이뤄내지도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낸 것만 같기도 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된다는 것에 설레임보다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안함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아내였는지, 좋은 딸 노릇은 한 건지, 현명한 며느리 노릇은 한 건지,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고, 기대치에 미치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얼굴 자주 볼 수 없었던 시부모님에게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지우고자 신정에 찾아뵙는 것이 어떠하겠냐고 남편에게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결혼하고 지금 6년 차인데 저희는 한 번도 신정에 시댁을 방문한 적이 없는 부부였거든요. 새로운 해가 되면 양가에 전화만 드렸었지 한 번도 찾아뵙고 인사를 직접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이 짧아도 너무 짧은 부부였던 것이었죠. 남편과 은호는 어느 한쪽 집안에서 자는 것은 불가능하고 1월 1일에 아침엔 친정, 점심엔 시댁 이렇게 방문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양가 부모님들께도 그리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월 1일이 되기 이틀 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시댁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시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말이죠. 남편과는 따로 이야기를 안 한 듯 했고 시어머니는 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니네 집으로 가겠다고 말이죠. 한 번도 온 적 없었으면서 이번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온다고 하는 거니? 니들이 오는 건 상관없는데 그럼 나보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잖아. 네가 음식 해오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냥 네 시아버지랑 내가 니들 집으로 가마. 우리도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 한번 받아보자. 아무리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 너는 결혼한 지 몇 해가 지났는데 밥상 한번 차려서 대접하는 경우가 없니? 이번에 기회가 좋잖아. 무슨 마음을 먹어서 니들이 먼저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착한 마음 먹었으면 밥상까지 차려서 시부모 극진하게 대접하는 마음까지 한번 써보렴. 차릴 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기대나마. 그래도 잘하는 게 있긴 하겠지. 시어머니 말에 기분이 확 상하긴 했지만 원래 투덜투덜 말을 예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시부모님 대접한다고 제대로 밥상 한번 차려드린 적이 없긴 하더라고요. 뭐 며느리가 시부모 밥상 차려드리려고 결혼을 했냐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2022년도엔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고 마음을 조금 더 써야지라고 새 계획을 세웠던지라 시어머니의 다듬어지지 않은 말에 올라온 화가 금방 내려가긴 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시부모님이 직접 우리 집에 방문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서툴겠지만 음식 준비를 해야겠다고 알렸습니다. 아, 엄마가 오신대? 그냥 우리가 가야 편한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오신다고 하냐? 딱 보니까 음식하기 싫어서 그러시는 것 같네. 또 자기한테 예쁘게 말 안 했지. 대접을 해라. 네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냐? 라고 비아냥댔지? 자기 마음 상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그러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자고 했잖아. 나는 1월 1일에 우리끼리만 있고 싶은데. 자기가 무슨 마음이 들어서 양가 부모님 챙기려고 하는 건지 알겠는데 처가는 괜찮아도 우리 집은 괜한 마음 쓰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좋아야 할 1월 1일에 기분만 나빠질 것 같은 느낌이야. 자기 진심도 몰라주고 우리 엄마가 자기 비위를 건드릴 것만 같은데 집에서 놀면서 자식들이 좀 찾아간다고 하면 음식도 좀 해놓고 반찬도 좀 만들어 놓고 우리 엄마는 그런 마음에 들질 않나? 아, 장모님하고 너무 달라. 그러니까 자식인 나도 엄마 얼굴 보는 게 점점 껄끄러워지는 거야. 저런 남편의 반응도 저는 거슬렸습니다. 결혼을 하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만 남편은 그야말로 팔불출 그 자체였거든요.
사람이 눈치 없게 시어머니 앞에서 제 편을 들었고 시어머니 앞에서 자기는 아내인 저만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고 하물며 시댁에 자주 방문하지 않은 이유를 시어머니가 말을 너무 가려서 못하시니까 거칠게 말씀을 하시는 편이라 아내인 제가 그 부분에 적응을 못하고 상처를 받을까봐 자주 가지 않는 것이라고까지 말을 했었죠. 아내인 제 입장에서 팔불출인 남편 너무 좋죠. 그런데 남편을 낳은 시어머니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며느리한테 빠져서 허우적대고 하다하다 자기를 낳아준 엄마를 은근히 깔아뭉개면서 아내 편만 드는 그 꼬라지를 보고 있노라면 아마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아도 성이 풀리지 않을 만큼 부하가 침이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말조심을 좀 하라고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가족들이 화합하고 스킨십을 자주 함으로써 우리가 가족이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주고 싶은데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역할이 가장 클 것이라고 좀 너른 마음을 써야 할 것이라고 남편에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하던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조심히 오시라고 그리고 준비해 놓았으면 하는 음식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라면서 말이죠. 그렇게까진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참 눈치 없는 남편이긴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닭볶음탕이 먹고 싶다고 하셨는데 나도 먹고 싶고 그거 할 수 있어? 주지에 닭볶음탕 양념을 할 수가 있냐고. 사오는 건 안 된다. 사오면 바로 알아.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아예 양념부터 재료 손질까지 다 해놓은 거 포장만 해서 판다던데 엄마랑 아버진 그런 거 안 먹는다. 그리고 처음 며느리가 대접을 하는 건데 포장 배달 시키는 건 너무 정성이 없잖아. 그런데 걔가 그런 거 할 줄이나 알아? 그냥 헤헤거리면서 너한테 이쁨이나 받을 줄 알지? 걔가 음식을 잘하길 하니 뭘 잘하니?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애를 너는 뭐가 그리 좋다고 해벌렐레 하고 있는 건지. 암튼 닭볶음탕 해놓아봐. 맛이 있든 없든 그건 그때 판단할 일이고 먹고 싶은 건 닭볶음탕이야. 참 말씀을 하셔도 너무 예쁘게 하시죠. 중간중간 제 욕을 더 하는 것 같았는데 그건 잘 안 들려서 저렇게만 알아들었네요. 며느리를 개라고 표현하시는 시어머니. 서운한 마음 되지만 제가 부족해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쁨 받지 못하게끔 행동했으니 이 또한 제가 감내를 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암튼 1월 1일에 친정에 다녀오고 인사를 드린 뒤 음식을 준비해야 했기에 불이 났게 집으로 다시 왔습니다. 닭볶음탕 그따위? 유튜브에도 잘 나와 있고 워낙에 레시피가 보편화된 거라서 어렵진 않았어요. 또한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하고 같이 하는 거니 만일 맛의 평가를 받는다면 둘이 받는 것이니 부담도 적었었고요.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하고 환기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부모님 오셨을 때 흠 잡히고 싶지 않아 나름 신경을 썼습니다. 출발하셨다는 시부모님 아마 30분 내로 도착을 하실래 싶어서 큰 상을 펴놓고 미리 음식을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시면 바로 드실 수 있게 말이죠. 30분 지나서 도착을 하셨다는 시부모님 전화에 남편은 손수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고 저는 시부모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흠 잡힐 만한 것들이 없나 점검을 했었네요. 이윽고 남편과 함께 들어오신 시부모님 들어오자마자 마스크를 벗은 뒤 시어머니 제게 하신 첫 마디는 너는 발이 없니? 시부모님이 왔는데 네 남편만 보내고 너는 내려오지도 않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죠. 버선발로 뛰어나갔어야 했는데 그리 행동하지 않은 제가 잘못이겠죠. 시어머니 눈을 저한테 흘기시더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 구경을 하시자 하더군요. 이미 아는 집의 구조였고 처음 오시는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와서 니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도 까먹었다. 마치 새로운 집에 오는 것 같아.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이죠.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이 문도 한번 열어보시고 저 문도 열어보시더니 가장 마지막 방을 보시더니 남편에게 말씀하시더군요. 남편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집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들으라는 식으로 말이죠. 아들, 이 방은 뭐 하는 곳이야? 무슨 짐만 이렇게 덩그라니 넣어두고 방에 쓰임새를 못하네. 그리고 저거 혹시 세라짐이지? 저거 엄청 좋다고 하던데. 일반 안마기랑 다르다면서?
뜸 떠주고 마치 한의원에서 혈자리 찾아 침 놓아주는 것처럼 그런 기능을 한다 하던데. 젊은 사람들이 뭐 저런 게 필요하니? 저거 이따가 우리 차에 실어라. 네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요즘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데. 니네 놓을 때 엄마랑 아버지 생각은 안 나디? 하여튼 요즘 것들은 지들만 생각하지. 부모님 생각 먼저 하는 자식놈들은 하나도 없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내가 여기 있으면 되겠네. 네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여기로 들어오면 딱이겠다. 크기도 적당하고 붙박이장도 있어서 좋네. 시아버지 돌아가시면 세 번째 방으로 들어오시겠다라는 말은 남편에게 소곤거리셨지만 이런 다 들렸습니다. 저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말이죠.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졌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주위의 온도가 낮아졌지만 인정 많고 시어머니에게 거의 잡혀 사시는 시아버지는 그냥 저를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아유, 우리 시아버지, 그대의 삶도 참 편치만은 않으시겠네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암튼 그 세 번째 방에서 나오신 시어머니는 세라젬을 찬양하셨고 귀엽고 꼭 그걸 가져가고 싶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빼앗길 인간이 아니죠. 세라젬 안마기를 가지고 시어머니와 옥시인각신을 벌였는데 결국엔 남편이 이기긴 하더라고요. 하나 놓으시면 되지 굳이 왜 그걸 가져가겠다 하시는 건지. 시어머니 고집 부리시는 거 보니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약이 올라서 저러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벌써 6년이나 지났는데 나중에 시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아직도 새집 냄새가 난다고 말이죠. 6년이나 지났는데 새집 냄새가 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저는 환기 여왕인데, 저는 날씨가 좋든 안 좋든 환기를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절대 아직도 새집 냄새가 날리 만무했었는데 계속 새집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유 참 이 트집 저 트집 잡으시는데 얼른 식사하시고 차 한잔 하시고 가시기만을 바랐습니다. 2022년도에 다짐한 시보님에게 잘해야지, 이해해드려야지라는 마음이 슬금슬금 저 멀리로 도망을 가려고 하더군요.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닭볶음탕을 드시고 싶다 하셨으면서 그걸 준비해줬으면 좋겠다 분명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떡국을 끓여 놓지 않은 것이냐고 한 소리를 하시더군요. 메인 음식은 닭볶음탕이고 국처럼이라도 떡국을 조금 먹었어야 한 거 아니냐고. 이 말씀은 옳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사정을 말씀드렸죠. 그러게요. 생각이 짧아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닭볶음탕 하느라 온 정신이 그곳에 집중을 했었나 봐요. 내년엔 꼭 떡국도 내어드릴 테니 이번에만 한번 너그럽게 넘어가 주세요. 저랑 그이랑 열심히 만들어 본 건데 어찌 입맛에 맞으실지. 그래도 음식은 정성이라 했으니 간이 맞질 않아도 정성을 봐서 조금이라도 맛 좀 봐주세요. 비굴할 정도로 간살에 떨며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야 해? 라고 마음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새해 첫날이고 너그럽게 마음 쓰기로 했으니 괜찮다, 인내해야 한다, 제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밥 숟가락을 딱 하고 놓으시는 겁니다.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배우지를 못해서 그리고 일을 하느라 음식 만드는 것에 재미도 못 붙이고 잘 못하는 거 인정합니다. 옛말에 음식 잘하는 여자는 소박 맞을 일도 없다고 하던데 음식을 정갈하게 잘하고 간을 잘 맞추는 것은 대단한 재능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미안해하고 제게도 미안해합니다. 제가 하는 음식은 정말 맛이 없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양가 집안에서 제 음식을 대했을 때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겁니다. 쩔쩔매고 고민하면서 저는 음식을 마련한 거였는데 친정 부모님은 그걸 알아주시는 반면 시댁에선 제가 정성을 쏟은 것은 개의치 않고 오직 결과적으로 내놓은 것으로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밥 물량을 이렇게 못 맞추니? 자갈 씹는 것 같다. 아니 이렇게 밥을 되게 하면 뭐 밥 먹고 체해서 죽으라는 말밖에 더 되니? 그리고 간도 하나도 안 맞고 먹을 거라고는 저 김밖에 없는 것 같아. 준비가 안 될 것 같으면 사람을 부르지 말아야지. 어른들 모셔놓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체하겠어. 밥도 자갈해. 닭볶음탕은 간 하나도 안 맞고. 새해 첫날인데 떡국도 없고. 지금 이상하게 먹을 거라고는 김 하나밖에 없다고, 김.
김 하나 얻어먹으려고 내가 힘든 발걸음 한 줄 아니? 아, 정말 기대도 안 했지만 너 너무 엉망진창이구나. 6년 정도 되었으면 이젠 좀 살림에 익숙해져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정말 왜 그래? 다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왜 엄마만 그래요? 그리고 밥이 무슨 자갈이야. 엄마 아버지도 된 밥 드시잖아.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넣는 밥 물 양보다 덜 넣은 건데? 엄마는 사람의 정성을 봐야지. 그리고 이 사람이 살림 실력을 왜 엄마가 운운해? 그건 우리 부부 일이에요. 새해부터 괜히 대면대면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냥 정성으로 봐주세요. 아버지도 잘 드시는데 왜 아까부터 엄마만 그러는 건데요? 시어머니 얼굴이 홍당무처럼 발개졌습니다. 홍당무 하나, 홍당무 둘, 홍당무 셋. 점점 더 얼굴이 발개지더니 귀까지 빨개지고 그러다가 시어머니 남편과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큰 소리로 말이죠. 니들이 애니? 왜 집안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빠꿈사리처럼 하는 거야? 집안에 효율적인 물건 하나 없고 뭔가 다 치렁치렁. 사람 사는 냄새가 전혀 안 나고 그냥 모델하우스 같아.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집안에 전혀 온기나 정이 없어 보인다는 거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빠꿈살이를 하는 거야. 짜증나게. 빠꿈살이? 빠꿈? 저게 뭐지? 저게 무슨 소리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리저리 굴리며 빠꿈살이라는 뜻을 추측해 보았는데 시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소꿉놀이의 사투리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소꿉놀이 하듯 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였습니다. 아이 낳을 생각 없어서 집 분위기도 우리 두 부부만의 취향으로 꾸며져 있었고 시어머니 말대로 치렁치렁 거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소꿉장난 하는 것처럼 알콩달콩 사는 것이 비난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잘못한 일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부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만 바라보면서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이 짜증나고 아니 꼽다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 좀 시샘이 과하시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네요. 알콩달콩 살지 마. 니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서로 죽고 못 살 건데. 6년 정도 되었으면 이제 좀 달라질 때도 되지 않았니? 아니 무슨 아직도 신혼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잖아. 현실 감각이 없으니까 살림 실력도 안 내고 어린애처럼 구는 거잖아. 이제 니들도 어른이니까 이제 빠꿈사리처럼 살지 말아라. 좀 현실적으로 살라고. 인형의 집처럼 꾸미고 사는 저희 부부. 아니 실은 저였겠죠. 시어머니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신혼 때처럼 남편에게 사랑받고 사는 제게 질투가 나신데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 이야기할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저를 두둔하고 저의 편이 되어주는 시어머니 아들에게 서운한 만큼 그만큼 저란 사람의 꼴보기가 싫으셨던 거겠죠. 그러니 알콩달콩하게 살지 말아라.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오순도순 사이좋게 살지 말아라. 좀 현실적으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다툼도 하고 이혼한다 어쩐다라는 말도 니들도 좀 하고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이런 시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시죠. 그런데 아들들이 너무 며느리에게만 충성을 다하면 약이 오른 나머지 저런 이상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시비를 거시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 충분히 그런 질투하실 만했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아니었고 저라도 남편이 제 아들이라면 속이 상할 것 같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은 대쪽 같았고 결국 시어머니의 어린아이 같은 질투심을 유발한 나머지 결국에 어이없는 말까지 내뱉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살지 않겠다고 말이죠. 네, 어머니. 앞으로는 좀 현실적으로 살게요. 그러게요. 저희가 아직도 철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나 보네요. 앞으로는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살지 않고 여느 부부들처럼 싸우기도 하고 의견 대립도 좀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할게요. 알콩달콩 오순도순 다정한 부부가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서로를 지겨워하는 그런 부부들처럼 말이죠. 그럼 어머니 마음이 좀 편안하시겠어요? 비꼰 것 맞습니다. 시어머니 마음 이해는 갔지만 그래도 억지가 너무 심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따로 드리긴 했습니다.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식구들의 안위를 살피는 부부가 될 터이니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하신 그 억지스러운 그 말씀, 사실 조금 황당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 귀여운 면모를 본 것 같기도 하다는 말씀도 전해드렸네요. 이번 2022년도는 어찌 흘러가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 받아들여야 하는 건 받아들이고 한기로 흘려야 하는 건 한기로 흘리고 살아갈 작정입니다. 2021년도는 너무 제 주변을 돌보지 않았기에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거든요. 미우나 고우나 어이가 없으나 있으나 우리 가족 아니겠습니까? 2022년도 과연 시어머니와 저 사이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나마 마음이 오랫동안 담아두지 않은 성격의 저라서 다행이긴 한데 우리 시어머니 좀 유별나긴 유별나시죠? 여러분들도 2022년도 주변을 둘러보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혹시나 상처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가족이니까 가족이기에 그럴 수 있다. 너그럽게 이해를 하는 아량을 베푸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2022년도 너무 기대됩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들도 설레이는 2022년도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며느리들 화이팅!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시어머니들 화이팅입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엄청 많이 예민한 편이십니다. 특히나 명절이 다가오면 더 그러시죠. 첫 결혼하고 명절 지내기 한 달 전부터 남편은 시부모님 눈치를 봤었고 덩달아 저까지 시부모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저희 첫째 시누이 때문이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나 후에도 첫째 시누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을 뿐이었죠. 첫째 시누이는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 시부모님과 등을 졌다고 합니다. 남편 이야기만 들었기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듣긴 했는데 바로 시누이의 남편 때문에 본인 누나가 부모님하고 완전 인연을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건 바로 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다 매형이 누나를 조종한 거라니까 우리 누나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성실하고 매사에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비양심적인 행동을 할 위인이 절대로 아니야. 매운 잘못 만나서 부모님한테 사기치고 지금 코빼기도 안 비추고 있어. 처음부터 부모님이 결혼을 말리고 들었었는데 아마 싹수가 보였었겠지. 아, 정말 매형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 사람 하나 잘못 들여서 우리 부모님은 자식 잃어, 돈 잃어. 암튼 그때 우리 부모님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었어. 나 또한 믿을 수도 없었고. 그래도 부모님한테는 누나가 자식이잖아. 미웠다가도 보고 싶어지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 명절 되면 누나가 부모님한테 전화하면 그 명절은 잘 지나가는 거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완전 살얼음판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좀 이해를 해주고 명절 때에만 우리 부모님 비 좀 잘 맞춰드려. 그 외에는 정말 문제 없으신 분들이거든. 그렇게 첫 명절 때는 최대한 모든 것에 조심조심이었고 시부모님들도 처음 맞이한 며느리니까 제 앞에서 시누이를 향한 헛헛함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시긴 했습니다. 뭐 이 정도 조심해서 문제가 없다면 할만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명절 있어봤자 1년에 2번인데 2번 정도 몸 움츠려서 시댁과 불화가 없다면 기꺼이 내 몸을 낮추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시부모님은 시누이를 향한 헛헛함과 애절함 그리고 미움도 있으시긴 하겠죠. 그 모든 감정들을 제게 쏟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저는 남편에게 집착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시누이처럼 불행한 사단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라고 하셨어요. 남편의 말과 동일하게 시부모님도 이 모든 사단에는 사람을 잘못 들인 데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바로 시누이의 남편 탓이라고만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대비해서 2번 다시는 들어온 사람으로 인해 가족에 파탄나는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므로 저란 사람을 교육시키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된통 당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미리 단도리를 하고 싶으신 거겠지라고 좋게 생각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가끔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면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아예 그럴 마음도 없는데, 제가 이 집안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온 사람 마냥 표현을 하시곤 했었습니다. 아무리 신우의 남편으로 인해 상처가 깊다고 해도 저한테까지 그 프레임을 씌워서 너도 그럴 수 있으니 미리 예방 차원으로 경고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에는 뾰족한 뼈가 잔뜩 들어있긴 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우리는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심을 먼저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 말야 매사의 말과 행동에 조심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니들 부부는 꼭 뭐든지 공동 명의로 하도록 해. 나중에 우리한테 와서 남편은 이게 있는데 나는 이게 없다느니 이런 죽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죽는 소리 해도 우리 눈 하나 깜짝 안 하니까. 그리고 절대로 시댁 재산에 욕심내지 말아라. 아들 하나 있지만 그 녀석한테 줄 생각도 없고 나중에 다 현금화해서 몇 년 안에 좋은 실버타운으로 들어갈 생각이거든. 니들한테 복양하라고 압박 줄 생각도 없고 며느리 밥 얻어먹을 생각도 없으니까 니들도 우리한테 뭐 바라거나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확실하게 말해놓아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우리 실버타운 들어가기 전까지만 적적하지 않게 행사 때에만 얼굴 비추가면 된다. 더 바라지도 않고 만일 더 해준다 해도 그거 곱게 보지도 않아. 뭐 바라고 저러는 거 아닌가 하고 분명 네 시아버지는 나보다 더 의심하고 들깨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들어온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시댁에 뭐 빼먹을 것이 없나 하고 살살 눈치를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부모님. 아무리 당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고 이제 막 이 집안에 적응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신다는 것에 좀 너무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리 단정을 짓고 너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투로 이야기하는 게 사실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도 시댁 행사 때에만 자식 노릇하면 된다 했고 더 이상 바라는 건 없다 했기에 저도 손해날 것은 없다 생각했네요. 그런데 사람이 다르고 다르다고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명절 언저리에만 예민해진다던 시부모님은 거의 365일 예민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참 황당한데 제가 결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집에 들어오니 슈니와 신우의 남편이 더 생각이 난다는 거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하셔서 1시간 정도 뒤에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라고 말을 하십니다. 안부 전화를 드리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히죠. 이유도 기가 막힌데 이런 말을 하라고 코치까지 해주시는데 그게 더 황당했습니다. 1시간 정도 뒤에 있다가 네 시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애교 좀 떨어라. 아휴, 오늘 동네 사람들하고 술 한잔 하다가 우리 큰애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큰애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야. 우리 큰애가 결혼하기 전까지 참 효녀였었거든. 공부도 잘해, 애도 착해. 이 동네 사람들은 그걸 다 아니까 지금 네 시아버지 마음이 아니야. 큰애 보고 싶다고 아까는 막 울더라. 그러니까 네가 1시간 정도 뒤에 전화해서 시아버지 마음 좀 풀어드려. 이제 네가 우리 집 식구 되었으니까 우리 큰애 노릇 좀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 큰애가 지 아버지를 유독 잘 따랐었거든. 애가 애교도 많았고 지 아버지를 살살 녹였었어. 네가 시집 오고 나서 큰애 생각이 더 나는 것 같더라. 그건 나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렇게 전화해. 그리고 이번 주에 시간 되시면 혹시 들어가도 되냐고. 아버님 시간만 되시면 진지 차려 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절대로 식사라고 하면 안 된다. 네 아버지가 식사, 진지 이런 거에 엄청 예민해. 꼭 진지라고 해야 하고 뭐 드시고 싶으시냐고. 부족한 솜씨지만 며느리가 아버님께 손수 차려드리고 싶어서 그런다고 말씀드리도록 해. 살살 애교 있게 말해서 네 시아버지 기분 좀 풀어드리라고. 그게 며느리가 해야 할 도리 아니겠니? 아휴, 그놈의 지집애는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이노. 암튼 1시간 뒤다.
내가 한 말 빼먹지 말고 꼭 그렇게 말하도록 해. 내가 뭐라고 했었니? 한번 말해봐라. 바라는 거 없다. 더 하려고 하면 우리는 너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하셨던 분이 제게 저런 말을 하라고 종용을 하시다니. 저런 말들은 진심에서 우러나서 해야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이 말을 해야 한다. 꼭 이런 단어를 써야 한다. 라고 알려주시기까지 하시는 시어머니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확인까지 하시다뇨. 그리고 시누이 대신해서 시아버지에게 애교를 떨라뇨.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고 진심이 아닌 말을 그저 남의 기분 풀어주기 위해 하는 건 더욱이 할 수 없었죠. 어머니, 저 아버님 딸 아니에요. 그 딸 노릇을 왜 제가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는 아버님한테 척척 감길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리고 앞뒤 상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앵무새처럼 따라할 수도 없고요. 아버님 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왜 제가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이번 주말에 이미 약속 있어요. 저희 부모님 댁에 가기로 이미 그 사람하고 약속된 상태거든요. 이런 감정적인 거 저한테 요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이런 거 너무 불편하거든요. 애초에 저한테 딱 원하셨던 건 욕먹지 않을 만큼만 해야 하는 그런 자식 돌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음에도 없는 이런 말들을 그것도 어머니하고 짜고서 아버님한테 전해야 한다는 그것 자체가 너무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런 일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 그이한테 시키세요. 같은 자식인데 큰이한테 못 받으면 나머지 자식한테라도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왜 엄한 제게 시키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화 드릴 생각 없으니까 그리 아시고요. 그럼 끊겠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하게 대처를 한 것일까요? 그깟 전화 한 번 하는 게 뭐 그리 힘든 것이라고 한 번 하면 될 것을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일 처음부터 제게 뼈 있는 말을 안 했다든지 의심을 하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안 하셨다면 그냥 전화 드렸을 겁니다. 애초에 딱 해야 할 도리만 감정적인 터치를 우리 쪽에서 거부하겠다 하셨던 분들이 바로 시부모님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게 저런 유치한 것들을 시키시다뇨. 결혼하자마자 도둑 취급부터 한 게 누군데. 네가 뭔가를 더하면 우리는 그걸 곱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음흉한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누군데 말이죠. 그런데 제 말이 시어머니가 봤을 땐 좀 과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한 말에 내내 했어야 했는데 거절을 했으니 당돌하다 뭐 이런 거였겠죠. 그날 저녁 남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전해 듣고는 그게 뭐가 어려운 것이냐고 좀 예민한 분들인데 좀 들어드리지 왜 당신까지 예민하게 구는 것이냐고 하더군요. 전화를 하지 않은 저를 비난했고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던 거였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좀 자기도 맞춰드리면 안 돼? 우리 부모님이 정말 상처를 많이 받으셨었어. 좀 이해를 해달라고. 더군다나 결혼하고 당신이란 사람이 새롭게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누나 생각도 더 나고 매형 생각도 더 나겠지. 그래서 그러시는 건데 며느리면 좀 그렇게 해도 되잖아. 좀 좋게 좋게 넘어가도 되는 거잖아.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 좀 풀어드리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아, 당신까지 우리 부모님하고 각을 세우고 하면 난 정말 어쩌냐? 나는 도대체 어디 가서 숨을 쉬냐고. 남편에 위해서 좀 그렇게 못해주냐? 혹시 당신도 우리 매형처럼 그런 과인 거야? 남편도 본인 부모님이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 하셨을지 눈으로 지켜봤을 테니까 좀 이해해달라는 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해를 요하고 싶다면 적어도 말에 어폐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시부모님 처음부터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분명 남편도 알고 있었고 제게 명절에만 자식 도리하면 된다 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그렇게 힘이 드냐고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그동안 제게 한 말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가 한 수 접고 들어가기만을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이 집에 새롭게 들어온 식구니까. 자기네들은 한번 상처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널 의심해도 너는 당연히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며느리는 뭐 감정도 없는 사람이랍니까? 시댁에서 하는 말은 모조리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야 한다. 토도 달지 말아야 한다. 뭐 이런 거랍니까? 난 지금 어머님 아버님하고 각을 세우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할 도리만 하겠다 이거지. 당신도 그랬었잖아. 명절 언저리에만 예민하시니까 그때만 비위 맞춰드리면 된다고. 그동안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명절 언저리라고 하면 안 되지. 거의 한 달 전부터 눈치 보지 않았었나? 당신이 하도 눈치를 보니까 덩달아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정도 참아줄 수 있다 치자. 나 그동안 내가 할 도리 다 했어. 명절 땐 가서 눈치 보면서 손에 물집 생길 정도로 일했었고 그리고 할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군말 안 하고 다 했었다고. 1년에 명절 달랑 2번이니까 그 정도는 봉사한다 셈 치고 했었다고. 그런데 이젠 나보고 딸처럼 굴어달라고? 나한테 욕심내지 마라. 우린 너의 과한 행동을 진심으로 보지 않는다. 재산 안 줄 생각이다. 도둑질해 갈 생각 말아라. 딱 우리는 이 정도 사이로만 지내자. 더 다가오지 말아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분 내가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이야. 그런데 왜 점점 감정적인 터치까지 바라시는 건데? 애초에 그런 거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으셨던 분들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면 뭐 훔쳐갈 거 없나 하고 의심할 거란 분들이 왜 나한테 그런 걸 시키는 거냐고. 그리고 난 앞뒤 상황 하나도 모르잖아. 그건 내가 결혼하기 전 일이었고 나랑은 상관없는 자기 가족 간의 불협화음이었다고. 왜 나를 거기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말하는데 난 남의 가정사에 끼고 싶은 생각 없어. 그런 거 딱 질색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로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 참는데도 가만히 있어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야. 제가 설마 저 일 하나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의심하면서도 저라는 사람을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아이 취급을 하면서 하나하나 알려주기를 바랐었고 가끔 이러다가 네가 우리를 속여먹는 거 아니냐고 무슨 범법자 취급을 했었었죠. 앞뒤 말이 정말 달라집니다. 사람이 무슨 이랬다 저랬다 아니면 시어머니 속에 다른 인격체라도 있는 것 마냥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엄청 그랬었죠. 서로 신경 쓰지 말고 살자 했다가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것이냐고 하고 전화도 자주 하면 피곤하다 하셨던 분이 왜 또 전화를 안 하는 것이냐고 하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명절 언저리에만 예민해지는 거다 했었는데 절대 아니었습니다. 시모님들은 원래부터 예민한 분들이었고 원래부터 앞뒤말이 달라지는 분들이었고 원래부터 그렇게 의심이 많았고 또 대접은 받고 싶어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남편과 계속 티격태격 하다가 결국 친정에 가는 것도 취소를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 아침에 남편이 분주하더군요. 막 준비를 하더니 처가에 가자고 본인이 좀 잘못한 것 같다고 저를 배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고 하며 사과를 했습니다. 못 이기는 척 제 친정으로 갔고 하룻밤 자고 일요일 아침에 시댁에 들렀습니다. 시댁에 들릴 생각은 없었는데 이것저것 바리바리 친정에서 싸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는 길에 내려드리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일전에 시어머니에게 한 말이 좀 마음에 걸려서 들러야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시댁에 가니 시부모님 두 분이서 TV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미리 간다고 이야기를 했기에 같이 점심 정도는 드실 줄 알았는데 남편이 물어보니 이미 드셨다고 하더군요. 우리 12시면 먹는 거 모르니? 이 시간이 오면 우리는 뭐 배고파 죽으라고? 아니면 고픈 배 붙잡고 니들을 기다렸어야 했다 뭐 이 말이니? 점심 됐고 냉장고에 포도 있어. 그 포도나 좀 씻어와라. 한숨이 났습니다. 그래 얼른 포도나 후딱 씻어주고 빨리 내빼자 라고 생각을 하고 포도를 알라리에 까서 씻고 있는데 포도 알갱이 하나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 떨어진 포도 알갱이 하나를 물로 한 번 더 씻어서 제 입에 넣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고함을 치셨습니다.
어머머머,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직 어른들이 드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네 입으로 그게 먼저 들어가? 버르장머리 없게? 어른들이 드시기 전에 먼저 먹지 말아야 하는 그런 기본도 배우질 못했니? 허이구 허이구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저런 기본도 없는 게. 포도 알갱이 하나였습니다. 그것도 떨어진 거 주워서 먹은 거였는데 무슨 대업 죄인이라도 되는 양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셨습니다. 이런 걸 어이 털린다고 하는 거 맞죠? 떨어진 포도 알갱이 하나 먼저 주워 먹은 게 그리도 잘못된 것인가요? 만일 그렇게 죽을 죄를 진 거라면 100번 제가 사죄를 드려야겠죠. 그런데 제 기본 상식에선 그렇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아니 화가 너무 나서 저는 씻고 있던 포도를 그냥 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따라 나오든 말든 상관없이 차를 끌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시어머니 일전에 제가 당신 말을 따르지 않았으니 그게 기분이 나쁘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하나 걸려봐라 라고 벼르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은 택시를 타고 온 건지 어떻게 온 건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생각해도 포도 알갱이 하나 먼저 먹었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시는 시어머니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면목 없었겠죠. 면목 없어야만 그게 사람이지 만일 저를 가지고도 저를 나무란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이후 시댁에 일체 연락도 하지 않았고 연락이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뭐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차마 남편도 제게 말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또다시 명절이 다가오니까 시부모님 신기 불편해지는 시기가 온 것이었죠. 가뜩이나 돈 해먹고 날라버린 시누이 때문에 속상하신 분들인데 며느리까지 시댁과 연락을 피하고 있으니 그 속이 오죽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문자 넣었습니다. 그래도 명절만 다가오면 싱숭생숭 하실 시부모님 입장 잘 알기에 아는 처지에 모른 척을 할 순 없더라고요. 시어머니 바로 전화 오더군요. 그런데 여전했습니다. 포도 알갱이 그거 하나 먼저 먹었다고 죄인 취급하시던 분이 그동안 연락 한 번 안 하고 삐져 있었다고 역시나 저를 죄인 취급하시더군요. 왜 연락했니? 이제 시댁에 오고 싶다고 그래서 연락한 거야? 너 좀 웃긴다. 누가 너 받아준대? 너도 나중에 너랑 똑같은 며느리 한번 얻어봐라. 시어머니가 조금 듣기 싫은 말 했다고 팽 하고 집에 가버리고 이후에 잘못했다 용서해달라는 말 한 번 없이 쥐죽은 듯이 있는 그런 얍삽한 며느리 말이야. 요즘 며느리들 참 편해. 싫으면 싫다고 표현도 하고 안 보고 싶으면 그냥 안 보면 되니까. 어쩜 그렇게 다들 잘나기만 했는지. 도대체 왜 시댁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무슨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무섭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시댁 일이라면 다 싫고 피하고만 싶은 거지? 아휴 늙은이가 마음을 곱게 써야지. 너그럽게 써야지. 집 뛰쳐나간 며느리가 애써 문자했는데 그거 받아주지 않으면 못돼 처먹은 시어머니 되는 거겠지. 이번 명절엔 평소보다 좀 더 일찍 오도록 해라. 음식 가짓수를 좀 더 늘릴 생각이야. 너희 시아버지가 매일 먹던 거 말고 좀 새로운 걸 차시고 싶다고 해서 그럴 참이니까 할 일이 많아. 좀 일찍 오도록 해. 알겠니? 배려해서 문자 보냈더니 오히려 기고만장해지는 시어머니. 왜 모르는 것일까요? 저렇게 큰 소리치고 저렇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할 필요 전혀 없는데 정말 시어머니는 모르시는 걸까요? 당신도 한때는 며느리였었으면서 왜 며느리들이 시댁을 불편해하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좋은 마음에서 문자 보냈는데 제 마음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일전 포도 알갱이에 대한 마음이 다 풀리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며느리니까 한번 참고 보낸 거였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였었죠. 어머니, 정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같은 여자로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포도 알갱이 하나 때문에 그렇게 제게 모욕을 주시더니 여전히 어머니는 그러시네요. 여전하세요, 정말. 그래도 어머니가 요즘 며느리에 대해서 좀 아시니까 다행이네요. 맞아요, 어머니. 요즘 며느리들 참 편해요. 조금만 수 틀리면 시댁이 안 가고 조금만 기분 나쁘면 연락도 안 받고
요즘 며느리들 거의 다 그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니.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면 만일 시댁에서도 며느리들을 귀한 대접해주고 며느리들 앞에서 말도 좀 조심하고 며느리들한테 이런 일 저런 일 말도 안 되는 거 시키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면요. 그런데도 며느리들이 과연 시댁 가는 걸 꺼릴까요? 며느리들이 왜 시댁 가는 것을 꺼려할까요? 정말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시댁에 가면 하루 종일 종노릇 해야죠. 눈칫밥 먹어야죠. 게다가 남은 찬밥 신세에 시부모님의 뼈 때리는 말 들어야죠. 시댁 가면 상처나고 피로만 쌓이는데 거길 왜 가고 싶어 하겠어요? 만일 시댁에서 두 팔 벌려서 귀인 대접해주면 그래도 며느리들이 안 가겠다고 발악을 할까요? 시댁이 그런 대접을 하니까 며느리들도 그런 대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늘 문자를 드린 이유는 그래도 한술 접어야 하나 생각을 하고 드린 거였는데 이것 또한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네요. 그냥 저도 일반적인 요즘 며느리들처럼 굴어야겠어요. 이번 명절에는 못 갈 것 같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일도 많고 이번 명절엔 그냥 집에서 좀 쉬어야겠어요. 그럼 그런 줄 아시고요. 전화 끊을게요. 그냥 문자를 보내지를 말걸. 저도 어쩔 수 없는 노예 근성 심어져 있는 며느리였었나 봅니다. 이맘때쯤 되면 항상 이야기가 나오죠. 시댁이라면 치를 떠는 며느리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댁에는 가고 싶지 않다는 며느리들. 그렇게 시댁은 안 가면서 여행은 겁나 쳐가는 게 며느리들이라고 욕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간 며느리들이 시댁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말이죠. 며느리도 며느리에게 앞서 사람이고 어느 한 집안의 귀한 딸입니다. 그리고 그런 대접 받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그런 시댁 행사들 때문에 정말 죽을 맛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며느리 입장에서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시부모님들도 항상 이야기하는 시대가 변해서 요즘 며느리들은 편해졌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것처럼 그럼 그 시대에 맞춰서 시부모님들도 좀 변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죽자 살자 며느리만 잡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잘 해줬는데 과연 며느리들이 시댁에 가는 거를 꺼려하는 걸까요? 항상 듣기만 했었지 제가 나서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연들을 들으면서 나는 저 사람보단 낫구나. 내 상황은 저 정도까진 아니니깐 그래도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삼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여러 썰 채널들을 찾아서 듣는 이유는 제게도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짐덩어리가 있었거든요. 결혼을 한 지는 7년이 되었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 전 제게도 드디어 그 짐덩어리가 문제거리로 다가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옛날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부모님이 말리는 결혼은 다 이유가 있다는 거 말입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에게 대못을 받고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특히나 엄마가 제 결혼을 그렇게나 말리고 드셨는데 거의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시면서 제 결혼을 반대하셨었습니다. 이유는 남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시아버지 자리 때문이셨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재혼을 하신 분이셨어요. 그것도 남편이 어렸을 때 재혼을 하신 경우가 아니라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을 당시 재혼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마는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고 분명 그 시아버지 쪽에 있는 자식들하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꼭 그 결혼을 해야겠냐고 만류를 하셨었죠.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제가 당할 수도 있고 사람 일이라는 것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인데 난장판 될 수 있는 집안과 굳이 인연을 맺어야겠냐고 말입니다. 네 남자친구 너무 괜찮은데 아니 그래도 왜 그 연세에 재혼을 하셨다니? 그리고 그 시아버지 쪽에도 자식들이 많다면서 너 정말 사람 일 모르는 거야? 왜 굳이 그렇게 복잡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려고 하는 건데 너 이거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였니?
네 남자친구가 이야기한 거 맞아? 그걸 알고도 너는 결혼을 전제로 그 남자친구를 만난 거고? 엄마의 노파심일 수도 있는데,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만일 그 집안에서 일 한번 일어나면 적당하게는 안 끝날걸? 반드시 크게 일 치를 거야. 그런데도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될래? 엄마 말 들어. 그런 복잡한 집안에는 어지간하면 발 들여놓는 게 아니야. 너만 마음고생 한다고. 엄마 눈엔 훤히 보이는데 네 눈엔 안 보여? 절대 안 돼. 그 남자친구는 절대로 안 된다고. 제발 다시 생각을 해주라.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어? 사랑에 눈멀어버린 사람이 저런 엄마의 말이 귀에 들어오긴 했을까요? 그리고 단순히 엄마의 노파심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들은 원래 사서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에겐 성견지명이 있었던 것이었고, 엄마에겐 남모를 자식을 향한 걱정으로 인한 촉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역시 어른들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반대를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긴 한 것 같더군요. 결혼을 하고 남편하고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결혼 3년 만에 시아버지가 편찮으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건강 염려증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시아버지는 당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신 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위암에 걸리고 만 것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TV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3개월이 남았다, 6개월이 남았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상태가 언제 급작스럽게 나빠질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항암을 진행하셨고 몇 차례 상태가 안 좋았던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위기를 잘 넘기고 계셨었죠. 시아버지가 위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그 집 자식들에게도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시아버지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고 상황이 어느 정도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 쪽에 자식이 아들 하나, 딸 둘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도 만나보진 않았지만 시아버지와는 간간히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본인들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고 하는데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이라. 게다가 남편이 시아버지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전화를 했더니 다시 전화 걸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였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던 게 바로 시아버지의 치료비 때문이란 생각도 들더군요. 시아버지에게는 요즘 사람들에게는 흔하게 다 있는 실비보험이 없는 경우라서 암 환자 등록을 해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치료가 들어갈 경우엔 부담될 정도는 아니었지만 치료비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알고 있기로는 시아버지 쪽 자식들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고 들었던 터라 아마도 치료비가 어마어마한 줄 알고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게 아닐까 하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픈데도 돈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수준 알만했었고 그런 자식들을 둔 시아버지가 불쌍하기까지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삶의 의욕이 넘치셨는지 치료가 꽤 잘 되시는 경우였고 지금은 암을 가지고 살고 계시긴 하지만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이 병에 걸리고 나니 약해지신 건지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그런 건지 갑자기 너무 어린아이처럼 변하셨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집안 식구들이 시아버지만을 떠받들여 주기를 바라셨고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처나 남편에게 좀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한 달에 2번씩은 꼭 시아버지를 보러 오길 바라셨고 병원에 가시는 날에는 온 식구들이 모두 다 총동원이 되어서 함께 가드려야만 했었고 하루라도 전화를 드리지 않으면 섭섭하다, 당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곤 했었죠. 처음엔 아픈 사람이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졌고 하물며 시어머니까지 시아버지 그 응석을 받아주라고 강요를 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였습니다. 원래 저희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하다못해 마주하고 밥이라도 먹을라 치면 시어머니는 꼭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아버지 편하게 드실 수 있게 반찬들을 잘라 드리라고 말이죠.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싫던지. 제가 이상한 것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끔찍할 정도로 싫더라고요. 시어머니 남편이면서 왜 그런 걸 제게 시키는 건지도 이해할 수 없었고요. 하지만 아프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요구는 점점 많아졌고 그 기대치도 점점 더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맥이 풀렸던 건 시아버지가 요구하신 대로 시댁에 가도 시아버지와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한 10여 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저나 남편의 얼굴을 보면 당신 자식들 얼굴이 생각이 나서 그게 괴롭다면서 말이죠. 뭐 어쩌라는 건지. 해달라고 하는 건 많았는데 정작 그렇게 따라드리면 이건 어떻다 저건 저떻다 라고 정말 말이 많긴 했었거든요. 저희도 일부러 시간 내서 찾아뵙고 병원 따라가 드리고 하는 건데 그리고 친자식들이 그렇게 홀대하고 나몰라라 하니까 그게 더 안쓰러워서 좀 더 신경을 써 드리고자 했던 거였는데 항상 모자라다 서운하다 친자식들 생각이 난다라는 말을 하셨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러시는 것이냐. 언제까지 이렇게 기분 맞춰 드려야 하는 거냐 하면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픈 사람 앞에 두고 그런 흥정을 한다고 뭐라 하셨었습니다. 성취하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네 아버지 살면 얼마나 사시겠니?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같이 사는 나는 매일매일이 불안해. 저렇게 괜찮다가도 갑자기 안 좋아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거든?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친자식들한테 받지 못한 정 좀 나눠달라는 건데 넌 지금 이렇게 싫은 소리를 내 앞에서 해야겠니?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야? 아무리 내가 그동안 너를 스스럼 없이 대했다고 해도 나는 네 시어머니이고 너는 내 며느리다. 그리고 네 시아버지고 당연히 네가 해야 하는 도리라는 것이 있는 거야. 어디서 버릇없이 언제까지 이런 걸 해야 하는 거냐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다시 그 입에서 그런 이야기 나오면 나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시어머니의 말이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기분 나쁘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그 기분을 언제까지 맞춰야 하는 거냐고 저도 나름 힘듦을 토로했던 것이었는데 버릇이 없다느니 가만히 있지 않겠다느니 그땐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많이 모른 척해도 시어머니는 뭐라 말할 입장이 아니지 않나요? 시어머니의 남자이고 하물며 남편의 친부도 아닌데 왜 제가 저렇게 스트레스까지 받아가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건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죠. 이 바보 같은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따로 용돈을 챙겨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댁이 당연히 어느 정도 생활비 하시라고 다달이 돈을 보내드리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시아버지에게 용돈을 주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돈에 한해서는 한 채의 거짓도 없이 하자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는데 남편 혼자서 독단적으로 그리 행동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혼자 뒤에서 숨기고 싶었으면 좀 완벽하게라도 하던지. 남편과 저는 공동 통장을 사용을 하는데 조목조목 이런 돈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항목을 크게 잡아서 가져가는 편입니다. 세세한 항목들은 저나 남편이나 각자의 수첩이나 개인 노트북에 적어놓곤 하죠. 그런데 우연히 남편의 수첩을 들여다보았는데 아니 글쎄 거기에 아버지 용돈이라고 해서 매달 40만 원씩의 지출이 적혀있는 거예요. 아프신 분이라고 매일 집에만 계시는데 왜 용돈이 필요하신 건지. 그렇다고 저희가 시댁에 생활비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 또한 다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남편에게 따지고 들었더니 처음엔 자기 개인 소지품을 들여다보았다고 화를 내더군요.
기가 막히게도 말입니다. 아, 정말 엄마가 부탁해서 그렇게 한 거야. 당신한테 미리 이야기 안 한 건 미안한데 아버지가 그러셨다네.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용돈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아버지 친자식들은 그럴 형편이 안 되잖아. 그리고 그 돈 쓰시는 것도 아니고 다 모아놓고 계신다. 아프신 분이 어디 놀러 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식한테 나도 이렇게 용돈 받는다 뭐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걸 우리가 이해 못하면 안 되지.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노인들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법이야. 저러다가 고꾸라지면 그 길로 저승길 가시는 거라고. 암튼 엄마가 하도 사정을 하길래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당신이 눈 좀 감아주라. 엄마도 당신 눈치 보이니까 당신한텐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었단 말이야. 어? 좀 모른 척 좀 해줘. 부탁할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벗겨 먹을 수 있는 만큼 아프다는 이유로 벗겨 먹고 부려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 만일에 남편이 친부라면 어쩔 수 없이 했을 것 같은데 남편은 본인 엄마의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저는 사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만일 조금이라도 당신 비위에 거슬리면 그때도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나무라고. 친정 엄마는 시아버지 쪽 자식들하고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염려가 되어 제 결혼을 만류했던 거였는데 의도치 않게 병든 시아버지로 인해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죽겠다라는 소리도 듣기 싫고 에고에고 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뭐 먹고 싶다는 것도 엄청 비싼 것만 찾고 사다 바쳐도 시큰둥하는 그 모습이 너무 얄밉기까지 하더라고요.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좀 염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친자식도 아니고 친며느리도 아닌데 당신 자식들한테 받아야 할 것을 다 저희한테 바라는 것 같은 모습이 좀 선을 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용돈을 드리든 말든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건데 이제 나는 시아버지 장당에는 그만 춤을 추겠다고 말이죠. 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한 뒤 한동안 잡음이 있긴 했습니다. 그놈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타령을 저한테 했었고 며느리 돌이 어쩌고 저쩌고 했었거든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죽어가는 사람 소원을 못 들어주냐고 그러다가 천벌을 받는다는 둥 암튼 되도 않은 소리를 했었죠. 그냥 싸그리 무시했습니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하는 꼴이 너무 짜증이 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명절 때 일이었습니다. 당일치기로 시댁을 들르고 친정을 들르기로 이미 남편과 약속을 했기에 추석 당일에 새벽같이 움직이긴 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역시나 였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죽는 소리 해대고 집안 분위기도 무겁고 하다못해 비까지 와서 그런지 왜 그렇게 공기 인습하던지. 빨리 시댁에서 나오고 싶었지만 그래도 때워야 하는 시간은 있었기에 꾹 참고 있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시아버지가 병원 중이어도 단 한 번도 얼굴을 들이밀지 않았던 바로 시아버지의 친자식들이었습니다.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첫째와 둘째인 듯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 마치 저나 남편은 놀랐었는데 시부모님의 표정이 평안한 거였습니다. 저나 남편에게만 그들이 느닷없이 들이닥친 거였지 이미 시부모님들은 알고 계셨던 거였죠. 완전 아저씨 같은 남자가 시아버지를 붙들고 뭐 울고 불고 난리 치는데 무슨 초상이 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줌마 같은 여자도 훌쩍훌쩍 대고 죄송하다, 사는 게 힘들어서 이제야 찾아뵈었다. 왜 이렇게 마르신 거냐 등등. 뭐 무슨 이상가족 상봉하듯 그리 유난을 떨었습니다. 분위기 돌아가는 모습이 바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남편에게 눈치를 줬습니다. 우린 이만 빠지자고 말이죠. 그런데 이 바보 머저리 같은 남편도 그들과 섞여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그 아저씨 아줌마 때문에 순식간에 저는 그들을 대접해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다들 눈물 바람을 하는데 기가 차다 못해 헛웃음이 났습니다. 참 사람 미치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암튼 그렇게 인사를 하고 뭐 눈물 한 바가지 쏟고 나더니 갑자기 그 아저씨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지들끼리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시아버지에게 돈을 좀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재혼을 하실 적에 시아버지 아파트를 정리하고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정신 있으실 때 그리고 자식들의 힘이 들어서 지금 죽을 지경이니 그 아파트 정리한 돈으로 좀 도와달라는 그 말이었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구나 싶었어요. 당연히 요즘 시국 너무 어렵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넉넉한 사람들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아프다고 치료 들어가야 한다고 했을 땐 다시 전화 준다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 힘이 든다고 돈을 좀 해달라고 말하는데 이건 염치가 없다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로 암튼 이상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몇 년 전일 텐데 아직도 그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아저씨도 참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다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있었는데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싸우는 것처럼 말이죠. 명절 끝나고 나면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기사 하나 정도는 흔하게 보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날 저희 시댁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막 울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있다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삿대질을 하고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다들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속으로 혀를 쯧쯧하고 차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엄청 크게 말이죠. 참내 저희 시어머니가 뭘 하셨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사정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친정이 어떻고 그리고 제 직업이 어떻고 우리 며느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데 지금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 막고 눈 감고 있는 저를 말이죠. 제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니 시어머니는 저를 앞세우면서 말씀하셨죠. 아이고 기가 막혀서 어서 계좌번호 불러요. 어서 부르라고요. 어디서 우리를 무슨 거짓 집안으로 하나?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 오면서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들어왔다고. 아버지 아프다고 하니까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던 인간들이 뭐? 우리가 당신 아버지 돈을 다 빼돌렸다고?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시끄럽고 얼른 계좌번호나 불러요. 아 정말 자존심 상해서 내가 참을 수가 없네. 예, 여기 이 사람이 계좌번호 불러주면 바로 그 계좌로 1,000만 원 바로 쏴주거라.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좋은 날 와서는 우리 집안을 무슨 거지들로 안다. 우리가 네 아버지 돈을 다 헤쳐먹었다고 이런 잡소를 해대고 앉아있어. 우리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얘가 한 달에 돈을 얼마나 버는 줄 아냐고요. 이렇게 돈 잘 버는 며느리를 둔 사람인데 지금 어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면서 사람을 모략질을 해요 하기는. 1,000만 원 당장 싸줄 테니까 그거 확인하고 얼른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요. 그리고 다신 우리 집에 발길 들이지 말고요. 예, 얼른 돈 싸주고 이 사람들 나가면 굵은 소금 한 바가지 퍼붓도록 해라. 재수가 없으려니까 정말. 사람들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런 짓거리 할 수가 있어? 아닌 밤중에 홍두깨 자다가 날벼락 뭐 이런 거였죠. 벙찌고 어이없고 완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왜 저를 앞세우신 거였을까요? 시어머니 자식인 남편도 있었고 게다가 1,000만 원이 어디 무슨 누구네 집 강아지 이름이랍니까? 평소에 스스럼 없이 말하는 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었지만 당시 시어머니 모습은 너무 낯설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도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얼른 빨리 보내라고요.
너한테는 그 1,000만 원 돈도 아니지 않냐고. 너 돈 많으니까 빨리 지금 바로 쏴주라고 말이죠. 바로 계좌를 부를 테니 싸주라뇨. 너털 웃음이 났습니다.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처럼 앉아서 날벼락같이 그 이상한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그런 꼴을 당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말을 뒤로하고 조용히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곳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1,000만 원을 그 아저씨에게 줄 이유도 전혀 없잖아요. 그렇게 조용히 짐을 챙겨 나갔는데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말이죠. 전 아주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야, 니네 집 식구들 다 미친 거지. 정신이 나갔어. 왜 저러는 거야? 바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사이 없이 딸 혼자서 와 버렸으니 대략 눈치는 채셨겠죠. 아무 말 안 하고 싶었고 만일 말을 하게 되면 일이 커지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말을 안 했는데 결국 시어머니가 제 엄마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본인 입으로 뭐가 그리 자랑이라고 떠들어대고 만 것이었죠. 엄마는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차분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끔 고개도 끄덕이는 것 같았고 가끔은 한숨도 쉬는 것 같았죠. 한참 동안 시어머니는 혼자서 난리 부르스를 쳤고 대강 감으로 제가 건방지게 시아버지 친자식들이 와 있는데 말도 없이 가버렸다. 남편의 손도 뿌리치고 아주 걔 망신을 시키고 갔다라는 그 말인 것 같았습니다. 1,000만 원 이야기는 하지 않은 듯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가 누굽니까? 시아버지 자리 보고 제 결혼을 미친 듯이 만류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도 내 딸이니까 그럴 이유가 있다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한참을 듣고 있던 엄마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이야기하신 거냐고. 그럼 이제 본인이 좀 말해도 되는 것이냐고 말이죠. 엄만 차분하게 그러셨어요. 자기가 봤을 땐 이 명절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돈 어른의 친자식이 찾아온 것만 봐도 무슨 일인지 대충 감이 온다고 말이죠.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만일 우리 딸이 사부인의 딸이라고 해도 지금 이런 상황을 이해하라 할 것이고 그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뛰쳐나온 딸을 나무랄 것이냐고 말이죠. 더 이야기해봤자 서로 입만 아픈 것이고 서로 마음만 다치지 좀 진정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도 이번 일은 예산일이 아니니 좀 따져볼 것이라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했죠. 그날 저녁 남편은 저희 집에 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제게 전화만을 해댔습니다. 아마도 우리 엄마 아빠가 무서워서 오지도 못한 거겠죠. 지도 아는 거죠. 지네 집안이 이상한 집안이고 완전 미친 짓을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하도 그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본 말이라고 이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말이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다고 어른들 계시고 그 사람들도 있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무한하게 말없이 집을 나간 저도 잘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면 계속 미안하다 면목 없다 할 것이지. 이건 이렇지만 너도 그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린 남편이 이상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결혼하면 다 효자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자기 아내는 안 보이고 자기 엄마만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계속 제게 돌아오라고 와서 이야기를 하자고 재촉을 하는데 그 말하는 입을 뭉개버리고 싶을 정도로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전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를 하는데 그것도 미칠 지경이었고요. 네 말 다 이해하고 네 말 다 알아듣겠거든? 그럼 한 가지만 물어보자. 넌 지금 이게 정상적인 집안이라고 생각하니? 아저씨 아줌마도 들이닥쳐서 그 난리치고 시어머니란 사람은 며느리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돈 당장 붙여주라고 하는 게 이게 정상인 거야? 시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이걸 이해하라고? 나는 1,000만 원이 걔 이름인 줄 알았다.
어쩜 당당하게 나를 끌어들이시는데 살다 살다 나는 그런 광경 처음 봤어.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은 드라마에서나 보는 줄 알았었거든? 막장 드라마가 따로 없더라. 그런데 내가 오늘 그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네. 복잡한 가정사는 원 가족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나를 그런 곳에 집어넣지 마. 그리고 난 분명 이야기했다. 시아버지? 참내 시아버지? 아니 당신 어머니 남편. 나는 그분 신경 안 쓸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분 비위 맞출 생각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아직도 내 귓가엔 1,000만 원 당장 주라는 그 말이 너무 생생하게 들리거든? 무슨 며느리한테 돈 맡겨놨대? 참 어이없다. 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그리고 너희 어머니 남편분도 그렇고 이게 흔히들 얘기하는 콩가루 집안 아니야? 전 지금 친정에 있습니다. 당분간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서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그냥 정내미가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의 그 당당하면서도 뻔뻔했던 목소리도 생생하고 그리고 아무 힘없이 불쌍한 척 앉아있었던 시아버지란 사람의 모습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한테 빨리 1,000만 원 붙이라고 했었던 그 목소리도 잊어버리고 싶은데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머저리같이 앉아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던 남편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아, 이게 정말 무슨 꼴인 건지. 역시 부모님이 말리는 결혼은 절대 하는 것이 아니었었나 봅니다. 비단 그 시아버지 쪽 자식들하고 문제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의 뻔뻔한 의도와 그리고 시아버지의 모렴치와 정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